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 드디어 이제 기준선 돌파가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살짝 돌파가 됐다가 다시 이제 전한선까지 좀 올라가긴 했지만 곧 사실 뚫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형국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에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쪽이 이제 긴축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사실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또 BOJ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 보고 전반적인 내용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17년 만에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하면서 금리를 0.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기준금리 0.25% 상승을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낮은 이제 0.1% 정도 아주 소폭, 아주 늦게 이제 완만한 상승이 있었고요. 근데 시장이 사실 아주 크게는 반응을 안 했던 게 이 국채 매입을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주 심각하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결국에는 이 국채 매입도 이제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4일 이후에는 이제 ETF, 일본 같은 경우에는 ETF도 매수를 해주거든요. 해줬었는데 실제로 일본 포트폴리오 보면은 많이 해줄 때는 1년에 삼성전자 시총만큼 이제 사실 ETF를 매수를 해줬었어요.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조엔 달러기 때문에, 조엔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인데, 국채 이만큼 해줬고, 회사채, 그 다음에 CP, 이쪽이 다 채권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 쪽하고 이 리츠 쪽까지도 매수를 해줬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향후에는 이제 하지 않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최근 기준으로는 안 해줬기 때문에 최근 기준으로는 영향은 없다. 근데 이제 향후에도 증시 안 좋다고 해서 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사실 이건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결국 시작이 반이다 라는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이제 계속 10년물 금리 상한도 이제 없애버렸듯이 점점 긴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한 1.1%, 그래서 바로 이제 살펴보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수급 쪽 먼저 살펴보면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 이제 먼저 투기적 순 포지션, 선물 포지션 먼저 보면은 S&P 숏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거의 한 250 곱하기 이제 1000계약 이제 감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증가가 됐고요.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 아주 소폭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쪽은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슬슬 외국인이 조금 매도하고 있는 추세 보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작년 연초부터는 여전히 일단 매수를 하고 있는 주추세긴 합니다. 최근 들어 조금 하락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코로나 이후로 워낙 개인 매수 폭이 거셌기 때문에 중기적인 수급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는 좀 계속해서 빠르게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많이 좀 수급이 강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 시계열 봐도 개인이 조금 여기는 압도적으로 수급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신용잔고도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한 19.2조 정도 되면서 전주 대비해서 한 3천억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 여전히 너무나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감안한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너무나 낮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높을 때 항상 조정이 나타났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높을 때는 올라가고 낮을 때는 항상 조정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좀 밸류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많이 켜지면 좀 꺼져서 수급 쪽은 그냥 끄도록 할게요. 끄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BOJ 본 거, 근데 프로 사실 중국이 아니라 일본 쪽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거의 정부 부채 대비 GDP가 여기 220% 거의 한 230% 정도 되고요. 자산 대비 GDP도 거의 어마어마하죠. 지금 133%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도 계속 좀 쉽게 빠지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반대했던 의원들도 근데 2명 있다고는 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 임금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좀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뭐 저는 뭐 사실 이미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레벨 정부 부채랑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사실 좀 물음표기는 하고요. 결국은 이제 조금 이제 유럽 쪽은 좀 차이가 나는 게, 유럽 쪽은 자산이 줄고 있죠. 근데 줄고 있는데 이게 대출이 줄고 있는 거예요. 대출, 은행에 대출해 준 게. 그래서 지역 이제 신용기관 쪽에 대출을 해준 건데, 근데 이제 결국 여기 대부분이 이제 증권이잖아요. 이게 이제 국채를 매입을 한 건데, 이제 이 부분을 향후에 이제 QT를 하면서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고 일본도 결국 자산 매입을 정지를 하고, 뭐 축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 쪽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부분에 순유동성 축소까지 이제 진행되는 그 상황이 세계가, 사실 첫 번째는 미국 쪽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ECB가 먼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 하면서 가면 갈수록 사실 세 단계로 점점 글로벌 유동성은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일본 쪽도 좀 일본 이쪽도 끄고요. 뭐 그 다음 이제 뭐 부동산 쪽 데이터들을 한번 보면은, 뭐 사실 PIR 여전히 국내 쪽 높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가 한 12% 정도 되고 12배 정도 되고요. 경기 아파트가 한 9.4배 정도 되고, 이제 인천이 한 8.5배. 뭐 다 상당히 과거 대비 좀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 쪽 사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 주택 가격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실질로 봐도 너무 높은 상황이고, PIR로 보면 뭐 여기는 뭐 장난 아니죠. 7.6배.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보다도 지금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용은 많이 내려가고 있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이 사업용이 아무래도 금리 영향을 좀 더 민감하게 받고, 공실도 지금 뭐 20%를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 사실 많이 빠진 건 지금 70% 정도 이상 빠진 것도 많다고 해요. 미국 쪽. 이게 다 반영이 되면 결과론적으로 점점 빠질 거다. 근데 이제 바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그냥 지금 만기 연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다 되면 좀 조정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국내 쪽 실질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너무 높은 레벨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다 보고 저쪽 데이터도 한번 보죠. 이제 코스피 이제 밸류에이션 쪽 살펴보면은, 이제 1드갭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그냥 지지부진한데, 뭐 결과론적으로 좀 전 하락하면서 증시가 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드 모델도 여전히 좀 고평가 영역이고요. 결국 증시 좀 빠지면서 저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뭐 계속 보고 있고요. 뭐 긴 시기열로 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좀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봐도 뭐 둘 다 고평가 영역이고, 특별히 이거는 페드 모델로 봤을 때 조금 더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매번 보여드리지만, 뭐 사실 PBR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뭐 닷컴버블 수준이에요. 지금 PBR 자체가.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자체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SM 그때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뭐 제조업 지수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공급 쪽은 계속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비제조업 지수는 그래도 52, 뭐 50보다 높게 있지만 여기도 뭐 조금씩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저번에 이제 얘기해드렸다시피 결국 공급 쪽이 좀 문제기는 해요. 이제 그건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거를 봤을 때, 이제 국내 쪽은 그 정도 심한 건 아닌데, 뭐 사실 S&P가 사실 유난히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심하죠. 글로벌 GDP 대비해서 좀 많이 비싼 상황이고, 결국 이 레벨을 아주 심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사실 조정이 보일 때가 거의 다 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실질금리 살펴보면은, 이제 BEI랑 이제 BEI 같은 경우에는 단기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장기 쪽도 좀 올라가곤 있지만 실질금리가 조금 더 빨리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 쪽 같은 경우가 이제 정책 쪽, 아무래도 총선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사실 PF도 그렇고 너무 막 눌러놓고 있는 게 지금 많아요. 터져야 될 거를.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 금리가 많이 눌려 있긴 한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 쪽 보면은 결국 이제 전주 대비해선 지준이 한 15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TGA 한 6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RRP가 613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온 RRP 연준이 시장에서 이제 하는 RRP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RRP 한도는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는 이제 외국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랑 맺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준의 RRP의 한도는 이쪽이고 총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지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요거여서 둘 다 넣어놓은 거고요. 한 697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순유동성은 오히려 한 31억 달러 정도는 사실 지난주에는 좀 증가가 됐습니다. 총 자산도 31억 달러 정도 오히려 증가가 됐고요. 이제 RRP가 여기에 늘어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 먼저 보고 다 살펴보면은 이제 SCFI랑 BDI 같은 경우 이제 BDI 쪽은 좀 올라가고 있고 SCFI는 조금 약간 내려가는 추세. 그 다음에 뭐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곧 내려갈 예정이다라는 거를 지난주 방송에서 좀 얘기를 드렸었고요. 온 RRP도 사실 고갈이 되어가는 중인데 비일 발행이 없을 거기 때문에 잠깐 또 올라가긴 할 겁니다. 이제 그것도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0일 때 위기가 터졌는데 이번엔 70일의 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부터 바젤 3라는 자본 건전성 규제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래서 SLR이라는 규제가 생깁니다. 이제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해서 이제 5% 이제 GSIB 해서 글로벌 중요 은행들은 이제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들은 이제 5%를 취급을 받는데 그냥 뭐 그런 거예요. 잠시 그냥 뭐 가장 크게 생각하면 그냥 뭐 자산 자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크게 무방합니다. SLR이 이게 5%를 넘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결국 자산이 양적 완화를 많이 하면서 엄청 예금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엄청 능가가 됐으니까 근데 미국 쪽 배당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은 많이 그 속도로 못 늘은 거예요. 요거 증가된 속도만큼. 그러니까 지금 다 한 6% 정도 되거든요. 미국 큰 은행들이. 그래서 더 이상 사실 뭐 대출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대율은 100%가 아닌데 어차피 SLR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0이지만 사실상 지금 100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다 뭐 생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그냥 뭐 차트는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조금 뭐 특이한 게 있었다면 사실 구리 가격이 조금 최근에 많이 튀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중국 쪽이 많이 사서 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있고 뭐 PC나 코어 PC 같은 경우에 점점 완만해지고 있고 오히려 생산자 물가 좀 튀고 있는 그런 모습. 뭐 지난 이제 금리 상승의 주역이 이 친구들이었죠. CPI까지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사실 통화량 대비로 봤을 때 S&P나 뭐 나스닥이나 윌시 5000이나 상당히 높은 레벨 구간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정부 부채 대비 GDP도 뭐 어마어마하죠. 126%,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자산 대비 이제 GDP 같은 경우가 한 20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쭉쭉쭉쭉 QT가 진행되면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지준하고 RRP 합쳐져 있는 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될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산업 생산 OECD 국가들인데요. 산업 생산이 공급이고 이 소매 판매가 수요여서 뭐 과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강했던 7, 80년대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수요가 강하니까 인플이 발생했던 거고요. 2020-2008년도 두 위기 때는 공급이 더 많으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랑은 다르게 사실 수요가 더 훨씬 강한 인플레이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도 증시가 하락했었죠. 이때 하락하고 이제 이때부터 증시가 상승하는데 하락, 상승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하락할 그런 구간에 더 가깝다고 사실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요것만 봤을 땐 사실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수요만 강하면 사실 더 당연히 증시 높아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그 금리를 잡기 위해서 결국 유동성을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가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조금 넘어가고요. 뭐 중국 쪽이 이제 데이터가 뭐 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 통화승수 M2 나누기 M1이 높을수록 문제가 되고 이제 국내 쪽도 사실 높을 때 IMF 때 제일 높고 그다음에 2008년도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2015년 높을 때 어떻게 됐죠? 중국 주식 급락을 합니다. 돈이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뭐 훨씬 높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결국 중국 쪽은 전 터질 거라고 봅니다. 뭐 시간의 문제지. 네,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지난주 얘기했던 거 했기 때문에 뭐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이제 사실 3월까지 그러니까 최근 15일까지 기발행했던 게 비리 한 3,853억 달러 정도 하면서 계획 이제 QRA에서 발표됐던 발행액 3,710억 달러 비해서는 한 143억 달러 정도 더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장기 국채가 한 440억 달러 정도 덜 발행이 됐고요. 오늘 이제 10년물 국채가 발행이 있습니다. 아, 10년이단 거야? 잠시만요. 그냥 뭐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은 오늘 발표가 아니라 오늘 이제 하는 게 20년물이네요. 이게 전에 찍었던 거를 다시 찍는 거여가지고 이게 재발행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19년 11개월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20년물이에요. 이제 발행일을 같이 맞추려고 해서 4월 1일 발행자로 130억 달러 정도 발행 예정이 있고요. 이제 21일 날 이제 또 160억 달러 이제 10년물짜리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어차피 EQ까지 해가지고 한 3,700억 달러 정도를 결국 장기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작년 전체가 3,900억 달러였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 EQ까지만 5,400억 토탈 찍은 것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러니까 뭐 과거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2023년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게 되는 게 문제고요. 뭐 가장 큰 게 말씀드렸죠. 이 비율 자체가 1Q까지는 순발행이었죠. 3,700. 근데 2Q에는 마이너스 3,170억 달러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까지는 이제 QT가 된 자산을 감축시키는 이제 QT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RRP라는 게 감소가 되면서 순유동성, 그러니까 지준이 증가가 되면서 순유동성이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줄었는데 얘는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냥 좀 생뚱맞은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중은 줄었는데 단백질이 늘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이제 그래서 막 몸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예시가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이 자산이 줄었는데 자산이 줄었으니까 사실 우리는 유동성이 감소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당연히 일반적으로 할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안에서 계정이 좀 변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계정이 뭐 계정이 변동된 거 자체를 뭐 보는 게 더 직관적이겠죠. 이게 이 부채 계정들이 그냥 변동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RRP라는 게 얘가 리버스 레포라는 게 줄어들면서 얘가 오히려 지준을 좀 증가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순유동성은 이 연준 총 자산에서 이제 TGA 이 재무부 일반 계정하고 이 RRP를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RRP가 오히려 감소가 되면서 순유동성이 좀 증가가 되는 증시에 좋았던 상황이 이제 22년 4Q부터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결국 한 4,500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이 QT가 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공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RRP가 이렇게 감소가 될 수 있었던 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이 빌 발행이 많았어서 그래요. 이제 이 4Q 때부터 이 빌 발행이 지금까지 치면은 거의 2조 4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을 많이 찍었잖아요. 이 부분만큼 결국 RRP가 감소를 했던 건데 이제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Q에 빌 발행이 없죠. 없는 거를 떠나서 오히려 마이너스죠. 3,170억 달러. 그러다 보니까 RRP가 오히려 증가가 될 거예요. 이제 그만큼 지준이 감소가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자산이
감소되는 만큼 이제 지준이 진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거예요, 향후에.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계기가 된다기보다 그냥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애시당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미국 시작하고 그 다음에 ECB 시작하고 BOJ가 이제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까. 근데 BOJ도 이제 향후에는 돈을 더 붓지는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사실 글로벌은 긴축이죠. 왜냐면 부어주던 애가 안 붓기만 해도 긴축은 긴축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사실 더 조이면 이제 더욱 더 긴축이 되는 거고요. 좀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지표들 좀 보면은 뭐 국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더 가깝지만 좀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좀 롱에 더 가깝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달러 금 WTI는 이제 조금 더 롱 추세에 이제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숏에 더 가깝고, 애플은 특히나 더 숏에 더 가깝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롱 추세에 조금 가깝지 않나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130 그냥 기준선으로 돼 있는 걸로 보면은 국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중립적인 상황이고요. 아직 뭐 확실하게 롱도 아니고 확실하게 숏도 아니고, 국고 10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10년도 아직까지는 좀 중립적인 상황이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에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선물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롱에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이고, WTI 다시 이제 롱 추세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숏에 이제 더 가깝죠. 숏에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제 숏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 롱 추세인데 이제 롱이 조금 감소되고 있고, 이제 엔비디아도 롱에서 조금 롱 추세가 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최근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볼린저를 넘어가 있지는 않고, RSI도 뭐 70미치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갈 룸은 저는 더 있다라고 보고요. 뭐 국고 10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채 10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그냥 RSI 70 돌파할 때까지는 뭐 계속 상방이지 않을까 싶기가, 아까 금리 방향으로 봤을 때 가격이 아니라 상방이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달러 원도 똑같이 여기 올라갈 때까지는 RSI 70 넘어갈 때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 내려왔다가, 근데 여기 이제 밑으로 또 뚫렸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내리지 않을까, 벌어지기도 벌어졌고 싶긴 합니다. 뭐 RSI도 사실 이제 70 밑으로 내려오긴 했고요. 뭐 그럴 것 같고, WTI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뭐 좀 내려올 수도 있는 추세인데, 이게 볼리저를 쭉쭉 타고 갈지 말지를 좀 봐긴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RSI 아직 70을 넘은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건 그냥 뭐 기준선이든 뭐든 좀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볼린저로 봤을 땐 여긴 좀 애매해요, 이제 사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RSI 30 밑으로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변동성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너무 낮긴 하거든요. 쭉 사실 좀 변동성이 확대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빠졌다가 이렇게 벌어져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추세라고는 봅니다. 200일 볼린저 하단까지도 사실 왔었기 때문에 뭐 좀 오른다고 해서 이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RSI도 워낙 밑으로 내려왔고, 애플이 제일 좀 약세를 최근에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뭐 여긴 좀 단기 반등 정도는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뭐 다 이제 내려가고 있는 초입 정도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OBB도 드디어도 아니고 좀 마이너스로 사실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나머지도 ATR도 결국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엔비디아도 뭐 사실 뭐 영원할 것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엔비디아도 지금 결국 이제 다 내려가고 있죠. 이제 이 볼린저로 봤을 땐 선행적으로 RSI도 지금 꺾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추세 힘이 많이 약해진 게 아닌가 싶고요. ATR은 이미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뭐 마소나 엔비디아는 이제 추세 자체가 뭐 꺾였다라고 볼 정도는 뭐 전혀 아니긴 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은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에 더 가깝긴 합니다만, 슬슬 이제 숏 추세가
뭐 여러 개의 이제 뭐 삐뽀삐뽀를 좀 신호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쪽은 뭐 국내는 아직 조금 더 덜 하긴 하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일봉 추세로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다 롱 추세긴 한데 롱 추세가 사실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뭐 120분 보면 뭐 그냥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봉만 보면은 이제 나스닥도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볼린저 내려왔고 200일도 이제 사실 내려왔고 여기도 벌어져 있고 해서 여기도 뭐 RSI는 계속 다이버전스긴 하죠. 주가는 올라왔지만 그래서 추세적으로 저는 여기 뭐 30 밑으로 갈 때까지 쭉쭉 결국은 하락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ATR을 봐도 그렇고요. 뭐 S&P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뭐 여기도 뭐 나스닥이랑 똑같기 때문에 RSI도 계속 다이버전스고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여기도 뭐 200 넘어갔다가 하회하고 벌어져 있고 한 상황이어서 여기도 RS 30까지는 뭐 쭉쭉 계속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200 같은 경우도 이제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뭐 벌어질 만큼 벌어졌고 뭐 RSI 여기도 뭐 넘어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슬슬 거의 다 여기도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서 그냥 이제 차트로 살펴보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 뭐 이제 오랜만에 뭐 사실 여기 올해 1월 하락했다가 반등한 이후로 뭐 여기 기준선을 드디어 이제 하락을 했어요. 하회를.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움직임을 보면은 뭐 딱 한 작은 한 파동 하나 나오고 조정 파동은 올려놨고 또 다 하락 파동 충격 파동 나온 다음에 딱 조정 파동 올려놨다고 봅니다. 뭐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갈지 아니면 이만큼에서 다시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를 넘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게 아닌가. 예, 확률이 더 높고요. 뭐 아무리 양보를 해줘도 여기를 다시 넘어가지 않는 이상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슬슬 저는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계속 뭐 다이버전스기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RSI가 계속 다이버전스였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뭐 기준선도 깨졌고 후행 스팬도 이제 곧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에 뭐 사실 FOMC도 있는데 뭐 사실 FOMC에서 사실 금리를 점도표를 뭐 올릴 확률이 뭐 전 높지 않을까 싶고요. 뭐 사실 올리고 높이고를 떠나서 결국 쉽게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이게 대부분이 이제 임대료 영향이 제일 큰데 크게는 뭐 사실 계속 유동성을 풀어서 임대료를 잡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고 수급적으로도 뭐 사실 주택 공급 자체가 많지 않아서 이게 참 어려운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이 조금 더 사실 채널링 하긴 편한데요. 이렇게 ABC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한 파 내려가고 ABC. 그래서 이게 결국 다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하회하면 여기 한번 이제 하회했다가 다시 재반등은 하긴 했지만 뭐 여기도 이제 RSI가 다이버전스기도 하고 다시 이제 여기를 완벽하게 좀 뚫으면 결국 전환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환선 정도를 확실히 좀 뚫고 나면 여기도 추세적으로 결국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S&P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도 순유동성으로 봤을 때 원래는 제가 여기가 그냥 5파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순유동성이 결국 다시 올라갔잖아요. 이게 다시 상승을 하면서 아직 그런 유동성 사이클이 더 남아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냥 결국 카운팅이 뭐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가 결국은 3-4가 되고 여기가 그냥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로 그냥 이게 1, 2, 3, 4, 5로 이렇게 보는 게 뭐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2009년부터 양적 완화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순유동성이 다시 증가를 하면서 이제 이 시점부터 순유동성이 다시 증가가 된 거잖아요. 이제 그게 결국 QT가 되면서 이렇게 ABC 조정으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엔 근데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뭐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뭐 결국 아주 단기 추세로 봤을 때 이게 작은 일이고 이고
아주 작은 안에서 다음 파동이 1, 2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넘냐 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못 넘기는 이상 이 정도면 저는 뭐 하락 추세에 더 다가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주봉상으로도 사실 이제 볼린저 상대적 고점은 이미 다른 곳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이미 볼린저 밴드랑 거리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고점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쌍도지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엔 기준선도 한번 뚫릴 뻔했다가 다시 반등은 했지만 재차 이제 언제든 뚫릴 수 있는 상황이고 후행스팬도 언제든 돌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똑같이 이제 1, 2,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다 3의 1, 3의 2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크게 한번 3이 곧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대적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거리가 점점 벌어지면서요. 그리고 뭐 이렇게 빠지는 날 대규모 거래량 터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하락이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걸 좀 보여주는 좀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역설적으로 이제 이때가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것 자체는 이제 이때는 또 올라가는 추세였던 거죠. 이제 지나고 나서긴 합니다만. 뭐 다우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우는 좀 거래량이 더 튀죠. 여기 보시면 아주 대규모 거래량이 하락할 때 튀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코인 같은 경우도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가 좀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1, 2, 3, 4, 5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잘못 본 거고 순유동성으로 봤을 때 그럼 이제 여기가 고점인 거고 그냥 이게 1, 2, 3, 4, 5인 거죠. A, B, C로 조정 오고 뭐 그 다음에 올라가고 말고는 사실 그 다음 얘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기도 사실 이렇게 장대 음봉 보시면 뭐 이게 캔들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 차트 이렇게 보면은 뭐 너무 이건 고점 패턴이긴 하잖아요. 이제 장대 장악형 나오면서 이제 십자 도지 근데 꼬리가 아주 긴 꼬리 이제 보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올라갔던 여기 시작점보다도 결국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RSI는 이제 70을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뭐 과연 이제 계속 갈 수 있을까? 뭐 저는 뭐 단기 반등이 언제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거의 끝을 본 게 아닌가 싶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기 구름대를 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양새고 빅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구름대 위에 계속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기준선을 좀 뚫려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 뭐 단기 반등 정도에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떨어질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뭐 DK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BOJ가 엄청 매파적이진 않았어요. 솔직히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여기도 뭐 사실 이제 끝물이 아닌가라는 계속 생각입니다. 뭐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유로도 이제 사실 볼린저가 모여 있고 상대적 고점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에서 고점을 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항생도 마찬가지로 뭐 반등할 만큼 저는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다시 이제 130일 기준선 밑으로 뚫렸고요. 상해 같은 경우도 여기 200일을 못 넘고 결국은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다시 이제 구름대에서 부활을 하면서 지금 구름대를 좀 제껴 있는 상황이고 뭐 저는 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달러 원도 마찬가지고요. WTI도 저는 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금은 뭐 사실 금리가 튀면서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국고채도 결국 여기 구름대 하단에서 결국은 다시 뚫으면서 여기 이제 구름대만 뚫으면 시원하게 한번 올라갈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미국채는 이제 구름대까지 뚫어버렸죠. 단기 반등은 언제든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시원하게 좀 올릴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130일도 뚫렸고요. 뭐 괴선도 다 모여 있고 위든 밑이든 튈 텐데 뭐 밑으로 갈 모양새지 않나. 다 사실 이제 남은 건 200일 이동 평균선밖에 없습니다. 밑에 받쳐줄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다 뚫렸는데 이제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전환선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뭐 한 반등 한 요 정도까지 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여기 어떤 거고 결국은 볼린저도 모이고 있고 볼린저랑 거리도 멀어지고 있고 RSI 계속 다이버전스 나고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하는 거 봤을 때 고점을 본 게 아닌가. 천을 못 가고 결국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뭐 테슬라도 많이 빠져서 언제든 뭐 단기 반등 정도는 있겠지만 뭐 추세적인 상승은 좀 나오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 QT가 되면서 오히려 줄었던 게 아니라 22년 4Q부터 사실 지금까지는 증가가 되어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빌 발행할 만큼 다 해서 오히려 이제 2Q부터 빌 발행 줄어들기도 하고 장기채 발행도 있기 때문에 그 두 측면 때문에 결국 유동성 긴축은 시작이 되고요. 거기다 이제 일본 BOJ도 이제 국채 매입을 지금은 계속 해주지만 결국은 줄일 수밖에 없고 ECB도 이제 결국은 여기는 이제 QT까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대율 자체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대율에 따른 신용 창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국내 쪽으로 사실 예대율로 봤을 때가 조금 더 명확할 텐데요. 이제 미국 쪽은 SLR이라는 규제 때문에 좀 왜곡되는 측면이 있어서 뭐 보시면은 이제 이때부터 봐도 이제 과거 이때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예대율이 계속 높아졌죠. 지금 뭐 거의 역사상 최고치 수준의 예대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용 창출이 이제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계속 이렇게 돼도 신용 창출이 사실 좀 어느 정도는 됐죠. 근데 이제 그랬던 게 예금이 증가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뭐 지난번에도 아주 좀 꽤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 자산하고 그러니까 한국은행 자산하고 부채가 대부분이 자산이 이거 외국 증권이거든요. 이게 이상한 뭐 무슨 색깔이 국방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다 외국 증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외국 증권이 다 달러예요, 달러.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달러 유동성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돈이 증가되고요. 달러 유동성이 빠지면 돈이 빠지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달러 유동성이 2008년도부터 QE를 하면서 쭉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했단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돼서 여기 들어온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결국 QT가 계속 되면은 이 돈이 결국 못 들어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 대출해줄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 창출이 되는 게 그러니까 뭐 사실 은행이 꼭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데 예대율 규제라는 것 때문에 BIS 자기 자본 비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국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제한이 이미 목에 찼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신용 창출 안 되고 실제로 글로벌 유동성도 재무부 쪽에서도 감소되고 통화정책 중앙은행 쪽에서도 감소되면 뭐 버틸 재간이 저는 없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